전 세계에서 한국은 가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의 분야에서 어느새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한국은 선진국들과의 큰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전쟁으로 폐허가 된 후 70년이 지난 지금 믿기지 않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지금 시점에서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보잘것없다고 평가받는 시절에도 뛰어난 두뇌와 기술로 빛나는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지금부터 믿기지 않는 일들을 이뤄내고 이젠 전설이라 불리는 두 명의 한국인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치의 장인 전용복입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일본 시계 브랜드 세이코의 명품 시계에 한국의 자개 장식이 꾸며져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시계에 한국식 자개를 꾸민 장인은 전용복이었습니다. 명품 시계에서 흔히 보이는 보석 하나가 이 시계 안에는 들어있지 않았지만 전용복의 자개 장식 하나로 이 시계는 2008년 5,250만엔, 당시 환율로 5억 7천만짜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용복이 만든 오치 시계는 8억 4천만원을 호가하는 세계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용복은 죽었다 다시 깨어난다 해도 오치를 하고 싶다면서 수천 명의 일본 장인들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오치의 장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한류스타 배용준이 전용복을 찾아가 직접 오치를 배우고 기법을 전수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예술가를 만나는 한 방송에서 김혜수도 전용복을 찾아가 570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두 배우는 세계적인 한국의 예술가인 전용복을 만나 최고를 향한 도전과 집념을 배우며 많은 이들에게 자랑스러운 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용복은 6.25 전쟁이 끝날 무렵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픈 어머니를 보살피고 돈을 벌어 동생들을 기르는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풀빵 장사를 하고 산동네로 연탄을 날라 했습니다. 그렇게 고된 삶의 유일한 낙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전용복의 외삼촌은 60, 70년대 한국 화단을 이끌었던 불의 아가 김종근이었습니다. 전용복은 5살 때부터 외삼촌 어깨 넘어 그림을 배웠고 독학으로 예술을 배웠습니다. 해병대 자원에 군대를 마치고 24살이 되던 1976년 그는 부산 목재회사에 취직해 옷을 만났습니다. 당시 부잣집은 자개농을 부의 상징으로 들여놓던 시절이었습니다. 전용복은 오치를 재주로 보이면서 회사에 나무만 팔지 말고 장농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전용복은 오치는 무척 힘든 작업이지만 깊이가 있어 알면 할수록 재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농이 출고되면서 회사는 큰 돈을 벌기 시작했고 고졸 평사원이었던 전용복은 3년 만에 기획실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전용복은 사주와 갈등이 생기면서 전용복식 가구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린칠 연구소라는 작은 공방을 만들었습니다. 전용복은 독학으로 1200년 전 기술을 익히면서 오칠의 매력에 흠뻑 빠졌고 한국에서 꽤 잘나가는 옷쟁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용복에게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한 일본인이 중국집 밥상 하나를 수리해달라고 맡겼습니다. 하계자태를 나전으로 입힌 아름다운 밥상이었는데 전용복은 이 밥상을 말끔히 수리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밥상 하나가 전용복의 인생을 뒤집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용복이 중국집 밥상으로 알았던 그 중국집은 일본에서 유명한 호텔 메구로 가조엔이었습니다. 메구로 가조엔은 지난번과 똑같이 수리해야 할 밥상이 무려 1000개가 있다며 이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메구로 가조엔은 1931년에 건립된 일본 도쿄 메구로의 대규모 연회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곳에는 오칠, 나전, 일본화의 최고 작품들이 나전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전용복은 큰 주문 하나 맡았다는 기분으로 도쿄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숨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용복은 밥상 수리를 넘어 세계 최대 오칠 건축물인 메구로 가조엔의 실내 장식 복원을 제의받았습니다. 메구로 가조엔은 지진과 홍수로 붕괴일보 직전이었는데 그 안에는 굵직굵직한 자개로 말과 천사가 그려져 있었고 세계적 완성자 이름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그 방식은 조선시대 나전 기법이었고 식민시대 조선의 장인 이름이 뚜렛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곳의 칠해작품 중 10중 8은 조선과 고려의 기법이었습니다. 실제로 메구로 가조엔에 있는 일본의 국보급 오칠 작품들은 일제시대인 1920년대에 이름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우리 조상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전용복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한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당시 입찰에 일본 장인 3000명이 참여했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은 전용복이었습니다. 과거 한국 장인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오칠 작품을 후예인 전용복이 맡게 된 것은 숙명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용복은 놀라운 기술로 메구로 가조엔 실내 장식 복원을 3년 동안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세계적인 규모의 칠해 미술관
일본 이와야마 7일 미술관을 7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자존심 세이코가 7회 시계까지 전용복과 만든다는 뉴스가 나오자 일본 공예가들은 광분했습니다. 이에 세이코는 이를 어쩔 수 없이 취소하려고 했지만 전용복이 만든 수억짜리 시계가 단숨에 24개가 모두 팔려버리자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1년 11월 13일 도쿄 시내의 국보급 연회장인 메구로 가조엔이 오픈되던 날 거기엔 이례적으로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이것은 60년 전 조선의 장인들이 나라 일군 울분을 사귀며 피와 땀을 흘렸던 과거의 한을 떠올리게 하는 대역사를 재현해냈기에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미술관 엘리베이터나 사계절 산수화 등의 창작품에는 전용복이나 이름의 세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전용복은 그렇게 일본인들에게 진정한 장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쉘비 브랜드의 로고를 만든 1세대 자동차 디자이너 존전 전명준입니다. 그는 포드 GT40을 만든 전설적인 인물 캐롤 셀비와 함께 자동차 디자인을 한 인물입니다. 영화 포드 대 페라리에서 주인공 캐롤 셀비가 극중에서 뜬금없이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전명준을 추모하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명준은 북한 출신이지만 서울에 있는 삼촌집에 가서 서울대학교 공대에 들어갔는데 바로 6.25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전쟁이 끝났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던 친구의 권유로 1957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학위가 인정되지 않자 전명준은 영어와 기술을 배울 겸 세크라멘토에 있는 주니어 컬리지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전명준의 능력을 알아본 교수는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고 디자인 감각도 좋으니 자동차 디자이너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한 대학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대학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디자인과가 있는 아트센터 디자인 대학교였습니다. 전명준은 등록금을 내기 위해 농업장비회사에서 정비사로 일하면서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30대 후반의 나이에 경력이 없던 그를 많은 자동차 제조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쉘비는 당시 포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면서 어디 쓸만한 디자이너 없냐고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쉘비 아메리칸의 수석 엔지니어가 찾아낸 사람이 전명준이었습니다. 그가 대단한 재능을 가졌는데도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포드나 GM에서 거절당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쉘비 아메리칸에 입사한 전명준에게 회사는 머스탱 하나를 주며 어떻게든 무엇이든 해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고성능 머스탱을 만들기 위해서는 엔진뿐만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멋진 이미지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계 쪽에서도 누구보다 이해력이 높은 전명준은 놀라운 디자인을 보여줬고 GT카의 전반적인 디자인권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개발 중이던 쉘비 코브라와 머스탱 디비전 모델을 전명준이 도맡아 디자인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레전드라 불리는 쉘비 머스탱 GT350, GT500은 그가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전명준이 디자인한 GT들은 자동차 매니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지금도 전설적인 차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명준의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로 엠블럼을 꽂기도 했습니다. 쉘비 머스탱의 기존 코브라 엠블럼을 바꾸기 위해서 전명준은 6개월 동안 코발의 움직임을 연구했습니다. 결국 전명준은 멋진 엠블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전명준은 포드와 크라이슬러의 구애를 받았고 크라이슬러를 이직해 다시 차저와 러너 등의 모델 작업을 맡았습니다. 그는 최근 현대차가 내놓은 전기차 아이오닉 디자인의 전신인 포니를 초창기에 만든다고 할 때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전명준은 은퇴 이후 작은 음식점을 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당시 식당을 찾은 많은 손님들은 일부러 캐롤 쉘비와 일했던 전명준을 보러 오기도 했는데 전명준은 자신이 디자인한 차량이 이 정도로 값비싼 차량이 될 줄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자신이 디자인한 차량을 구입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안타깝게도 201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그를 미국 자동차계 역사에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으로 보도했습니다. 70년 전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인들은 폐허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 두 명의 인물은 그 환경에서도 엄청난 일들을 해냈습니다. 위기에 가장 강하고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한국인의 DNA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도 살아있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최근 미얀마 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거세지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군사적 대응을 고려하기 앞서 1차적으로 군부의 자금을 완벽하게 옥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절치부심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정부와의 커넥션이 의심될 만큼 어둠의 경로란 경로는 모두 장악해왔던 군부는 한때 민주정부가 정화시켜야 할 가장 큰 숙제이기도 했는데요. 한편 이 과정에서 미얀마 당국을 크게 놀라게 한 현지인이 있었습니다.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의문의 물체를 들고 당당히 검색대를 통과하려던 그 한 명 때문에 공항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린 것이죠. 결코 있어서는 안 돼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한 이후 미국과 한국을 포함 12개국 합창 의장들은 매우 이례적인 공동 성명을 내며 미얀마군이 군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군대의 존재 자체가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미얀마군이 조속히 쿠데타를 멈추고 국민의 존중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기를 촉구한다며 입을 모았는데요. 반면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서방 국가들이 미얀마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날로 높아져가는 가운데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미얀마군이 점차 도를 넘는 행위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행동이 뒤따르지 못해 그 대가를 시민들이 치르는 중이라 비판했습니다. 마스 앤드루스 UN 인권조사관은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 탄압과 더불어 불법 구금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무기 수출 금지 등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개입을 촉구했고 미얀마 군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만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 같은 비극이 더 이상 악화돼선 안 된다며 미 상무부를 통해 미얀마 국방부와 내무부를 비롯 각종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 리스트에 올리는 규제 방안을 즉각 단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번 이 목록에 오르는 순간 정부 기관 및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 거래하기 전에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은 물론 특히 군사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물품에 대해 반드시 강도 높은 검열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써 미얀마 군부 측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미얀마 군부가 최근 미국이 예치한 중앙은행 자금 10억 달러를 옮기려다 실패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는데 해당 자금이 거대한 범죄와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예의주시하던 미 당국에 의해 충격적인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자금 대부분이 동남아 지역에서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던 불법 마약 거래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이는 곧 오랫동안 마약 밀매의 중심지가 되어온 미얀마와 라오스 그리고 태국이 접하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의 뒷배경에 사실상 군부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죠. 그도 그럴 것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기 정확히 반년 전 미얀마 정부는 태국 정부와 협심하여 대략 25톤 규모 원화로 환산한 시 무려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마약을 적발해 소각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는 UN 마약 범죄 사무소 측이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 증가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과거엔 태국이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부라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유통 경로로 특히 인기가 높았으나 최근엔 미얀마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차세대 경유지로서 크게 각광받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리액션으로 일각에선 군부의 주 자금원이 이곳을 건드린 것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얀마에 처음 방문한 관광객들이 가장 놀라는 점을 꼽는다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으로 취급받는 각종 마약들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택시기사들은 항상 물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피로와 부상을 잇는 도구로 마약에 손을 대고 있었는데 심지어 신성한 종교사원에서조차 예외 없이 마약이 발견되는 등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국경지대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미얀마에서 해당 문제들은 가장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돼 왔지만 그 시작이 1960년대 미얀마 쿠데타로 내윈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 군사정권의 자금을 조달해오며 힘을 키워온 소위 마약왕이라 불리던 훈사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기에 그 누구도 감히 여기에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본격적인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 아웅산 수치는 적극적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경고함과 동시에 과거 악명 높은 마약 유통국의 악명을 벗어 던지고자 매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고 대량의 마약을 수거하는 등 나름대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 전 국민이 동참하던 당시 한 가지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는데요. 내국인들의 마약 생산은 물론 밀반입까지 원천 차단하고자 했던 정부는 당시 공항에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
동원하면서까지 마약을 밀반입 하려던 세력들 때문에 매우 강도 높은 검열 작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삼엄한 공항 분위기 속 한국에 다녀온 한 미얀마인은 자신이 가져온 짐이라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눠줄 이것뿐이라며 당당히 검색대 위에 물품들을 올려놓았는데 이내 검색 대원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즉각 비상경보를 울리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짙은 불빛에 낱개마다 비닐로 정성껏 쌓여있는 이것은 누가 봐도 마약 덩어리로 보기에 충분했고 단순히 흩어져 있는 가루의 냄새만 맡아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는데요. 하지만 단 몇 시간 후 이것의 정체가 밝혀지자 긴장이 풀어진 공항에서 이내 웃음꽃이 피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의 정체는 바로 한국의 캣떡. 이를 실제로 본 적이 없었던 공항 직원들의 오해로 생겨난 단순한 해프닝이었던 것이죠. 도대체 공항에서 왜 뜬금 이런 소동이 일어난 것인지 그 답은 현재 분위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한국의 떡과 비슷한 음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불어닥친 한류 열풍을 통해 들어온 한국산 떡의 쫀득한 식감과 더불어 단 하나를 먹어도 든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양곤의 길거리 포장마차를 중심으로 찹쌀떡과 떡볶이 등 한국산 분식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곤은 수도를 제외한 미얀마의 최대 도시로 이곳의 한가운데는 유난히 많은 한국 상점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코리아타운이라고 말하기엔 다소 규모가 작긴 하나 웬만한 한국 음식점과 마트들이 전부 입점해 있어 현지에서 한류의 인기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판단되기도 하는데요. 한국 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프로마트에는 거의 매시간 미얀마인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 특히 마트 한쪽에 마련된 한식 코너의 경우 줄을 서지 못하면 이용이 불가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창기 떡볶이가 인기를 끌 무렵 평소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현지 분위기상으로 볼 때 상당히 의외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독특한 맛에 잠시 이끌렸을 뿐 적어도 대중성을 얻기는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었는데요. 하지만 한류가 본격적인 대중문화로 떠오르던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장 점유율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더니 현재는 한국의 업체들과 8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성사된 것은 물론 심지어 현지에 다수의 공장이 세워지는 등 푸드 레스토랑과 길거리 음식 양방향에서 단기간에 국민 음식 반열에 든 최초의 외국 음식이라는 평가를 받는 수준이 됐습니다. 이는 초창기 빨간 떡볶이를 먹어봤는데 진짜로 맵다며 이것이 세계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단순히 매운맛을 밀 게 아니라 재료에 대한 공급망을 새로 개설하고 미얀마에서 자주 쓰이는 향신료를 이용한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지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 주요했는데요. 한국의 떡맛에 취한 일부 미얀마인들 사이에서 단지 맛보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직접 만들어 보려는 강좌에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는 바람에 전체적인 일정이 재조정되는 현상도 벌어졌는데 한 참가자는 미얀마 전통 음식으로 대나무를 이용한 것이 있지만 한국산 떡이 먹기에도 편하고 달지 않아 혼자 먹기 아까울 정도라며 이참에 만드는 법을 제대로 익힐 수만 있다면 가족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공포의 상징으로 떠오른 미얀마 군인들마저 한국의 떡볶이 앞에서 그저 평범한 소시민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양곤 일대에서 노점상을 하던 한 화교 출신은 잠시 관찰한 결과일 뿐이긴 하나 한국 분식은 한국인보다 미얀마인들에게 더 인기가 좋다고 밝히며 이곳 거리가 워낙 정평이 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 외에도 군인 출신들 역시 자주 방문한다고 귀뜸하기도 했죠. 이것을 보며 쿠데타 사건 초기 시민들이 가장 먼저 한국인들의 관심을 호소했던 속내에는 그만큼 미얀마에 있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친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